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네, 1848년 2월에 처음 나왔으니까 와, 벌써 170년도 훌쩍 넘었네요.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국자노동자 조직의 강령으로 만들어진 작은 책자였는데 아마 역사상 이 책만큼이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정치 문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책의 첫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유명한 문장이요. 네. 이 문장 하나에 당시 시대의 공기가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거든요. 당시 유럽의 모든 지배 권력이 공산주의라는 이 새로운 사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위협적으로 느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책에서도 보면 교황과 차르, 또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까지 서로 막 적대적인 세력들인데도 이 유령을 잡자는 그 목표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묘사하잖아요. 네네. 마치 공포영화의 도입부와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온 유럽을 뒤덮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선언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유령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뭔지 당당하게 밝히겠다. 이게 바로 이 선언문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특별한 여정이요? 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로 수십 년에 걸쳐서 저자들이 직접 추구한 여러 판본의 서문들이 있어요. 그 서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일종의 업데이트 기록을 살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의 텍스트가 어떻게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또 저자들 스스로가 현실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어떻게 가다듬어 갔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엿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서문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공산당 선언이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고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과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간 그런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걸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서문이 1872년 독일어판 서문이네요. 선언문이 세상에 나온 지 거의 25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날 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저자들 생각도 꽤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들도 서문 첫머리에서 그 점을 딱 짚고 넘어가요. 지난 25년간 상황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이 선언문에 제시된 일반적인 원칙들은 대체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적으로 타당하다. 일단은 자신들의 핵심 원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체로라는 단서가 붙었네요. 모든 게 다 그대로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그들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경험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파리코면입니다. 파리코면 1871년에 네. 파리의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권력을 잡았던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자치정부였죠. 비록 2개월 만에 무자비하게 진압되긴 했지만 마르케스와 엥겔스에게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이론을 검증하고 또 발전시킬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실패한 혁명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군요. 그 교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냐요? 파리 코뮌의 경험을 통해서 노동계급은 단순히 기존의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휘두를 수는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통찰이에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국가기구를 그냥 쓸 수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기존 권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혁명가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쁜 왕을 몰아내고 착한 왕을 세우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국가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군대, 경찰, 관료제 같은 권력이 작동하는 그 운영체제 자체가 기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된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니까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처럼 노동계급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국가기구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불과 2개월짜리 그것도 실패한 혁명에서 이런 교훈을 끌어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선언문 본문의 일부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군요. 네, 선언문 2장 끝에 나오는 구체적인 혁명 조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 소유권을 폐지한다거나 누진세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은 파리 코뮌 같은 실제 경험이 있기 전, 그러니까 1848년의 상황에 맞춰서 제안된 거였기 때문이죠. 원칙은 살아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와 장소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언문 자체를 고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변경할 권리가 없는 역사적 문서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자신들의 글을 막 성역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역사적인 가치는 분명히 지키려는 그런 태도가 느껴집니다. 네, 스스로의 이론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또 오류를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바로 이게 2872년 서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으로 이론을 한번 가다듬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1882년 이번엔 러시아어판 서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선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당시 유럽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러시아와 미국이었죠. 왜 갑자기 이 두 나라가 중요해진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1840년대만 해도요.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이라는 게임판의 양쪽 끝에 있는 일종의 NPC 같은 존재였어요. NPC요? 네. 러시아는 유럽의 군주들이 혁명을 두려워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반동 세력의 최종 보스였고 미국은 유럽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끝없이 받아주는 거대한 안전지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유럽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이었던 셈입니다. 그랬던 두 NPC가 불과 30여 년 만에 갑자기 게임의 판도를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농업 생산을 일으켰고 그 값싼 농산물이 역으로 유럽에 수입되면서 유럽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유럽을 능가하는 거대한 자본과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계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유럽의 변방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심장부로 떠오른 거네요. 러시아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혁명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1848년 유럽 반동의 우두머리였던 차르가 이제는 궁전에 갇힌 혁명의 전쟁포로 신세가 되었고 러시아가 오히려 유럽 혁명운동의 최전선, 즉 전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와, 유럽 질서의 수호자가 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역전이네요. 그렇죠. 이 서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러시아의 전통적인 토지 공동체인 오브시치나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오브시치나.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오래된 시골 마을 같은 건가요? 단순한 마을 이상입니다. 토지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집단으로 소유하고 함께 경작하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의 전통이에요. 일종의 원시적인 공산주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아주 파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혹시 러시아는 서구 유럽처럼 고통스러운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오브시치나를 기반으로 바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단계를 건너뛰는 일종의 지름길이 가능하냐는 거네요. 이건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의 확장인 거죠. 물론 그들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만약 러시아 혁명이 서구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탄이 되어서 두 혁명이 서로를 보완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조건 부렸군요. 네. 즉 러시아의 독자적인 길이 서구의 발전과 결합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서유럽 중심의 단선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각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경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세계관이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883년에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그 다음 독일어판 서문은 엥겔스가 홀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구이자 동지였던 마르크스의 공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엥겔스는 이 서문에서 공산당 선언을 관통하는 기본 사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요. 이 사상이 전적으로 마르크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못을 박습니다. 마치 마르크스의 지적인 유언을 정리하는 것 같죠?
그 기본 사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엥겔스가 정리한 핵심 사상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운데요. 사회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이요? 네. 마르크스는 그 건물의 기초, 즉 지하 1층이 바로 경제라고 본 겁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그 경제적 구조가 그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정치, 법률, 문화, 사상 같은 것들은 모두 그 경제라는 토대 위에 지어진 1층, 2층, 3층에 불과하고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려면 지상층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정도로는 안 되고 지하의 기초공사, 즉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 구조가 변해온 역사를 쭉 들여다보니까 아주 오래전 원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진 이후의 모든 역사는 딱 한 가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거죠. 계급투쟁의 역사. 네.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계급투쟁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을 착취하는 계급인 부르주아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배자만 바꾸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모든 착취와 억압, 계급 차별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도 결코 해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울림이 있네요. 보통은 나의 해방이 최우선일 텐데 모두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엥겔스는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에 기여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이 사상이 역사과학에 그만큼의 기여를 할 운명을 지녔다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만큼 이 사상에 대한 확신이 대단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1888년 영업한 서문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설명인데요. 지금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명확히 구별되었나 봐요. 아, 이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엥겔스의 설명에 따르면 1847년에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버트 오원이나 샤를 프리에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추종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힘을 잃고 작은 종파처럼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요? 다른 하나는 온갖 종류의 사회개혁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인 자본과 이윤에는 손대지 않고요. 좋은 마음으로 사회의 여러 병폐들을 고쳐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노동계급 운동의 바깥에 서서 소위 교육받은 계급, 즉 중산층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품위 있는 운동이었어요. 듣고 보니 오늘날의 상황과도 좀 겹쳐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ESG 경영처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당시의 사회주의와 비슷하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는 더 급진적으로 들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랄까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어요. 단순한 정치혁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었던 노동계급의 일부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엥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거칠고 순전히 본능적인 종류의 공산주의였죠. 대륙의 살롱에서는 사회주의가 점잖게 논의될 때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날것의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주저없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택했군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행위여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요. 단어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이렇게 치열한 고민과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깃발을 드느냐가 곧 자신들의 운동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산당 선언의 여러 서문들을 차례로 따라가 보니까요. 이 책이 단순히 1848년에 박제된 선언문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응답하면서 스스로를 재해석해온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저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론을 역사라는 거대한 실험실 속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자들이 여러 서문에서 정말 일관되게 강조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문의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당대의 역사적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 유연한 태도야말로 이 선언문이 1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은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선언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들어가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본 계급투쟁에 대한 그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인공지능과 플랫폼 노동, 또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이 21세기의 자본주의를 목격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서문을 썼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공산당 선언의 첫인상,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을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 책이 한번 쓰이고 그냥 딱 박제된 그런 문서가 아니라는 점, 저자들 스스로가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재해석한 뭐랄까 살아있는 소프트웨어 같았다는 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초판 이후에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여러 언어로 책이 다시 나올 때마다 그 시대의 변화를 담은 새로운 서문을 덧붙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문들이야말로 이 책의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서문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이론이라는 지도를 들고 급변하는 현실이라는 지형을 탐험하면서 남긴 일종의 주석이자 자기 비판서거든요. 자기 비판서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렇죠. 폭발적인 산업 발전이라던가 파리코문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 그리고 또 자신들의 분석 지도에는 원래 없었던 미국과 러시아라는 거인의 등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만 했던 거죠. 이 서문들을 따라가는 건 하나의 사상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단련되고 진화하는지를 목격하는 그런 지적인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자기 성찰부터 시작해보죠. 1872년 독일어판 서문. 선언이 발표된 지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쓴 서문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자신들의 글 일부가 낡았다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이나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그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노동계급의 성장을 첫 번째 이유로 들기는 하는데 사실 정말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파리코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파리코뮌.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그 사건 말이죠. 비록 72일간의 짧은 꿈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네, 불과 72일이었지만 파리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직접 도시를 운용했던 그 사건은 유럽의 모든 지배계급에게는 정말 악몽이었고요. 혁명가들에게는 현실이 된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는 자신들의 이론이 현실에서 검증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실험실이었던 거고요. 살아있는 실험실이요? 네. 그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계급은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국가기구를 장악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그 깨달음이었군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치 최신 소프트웨어를 돌리려고 하는데 구형 운영체제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개발자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운영체제라는 게 그냥 앱을 좀 느리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부르주아지라는 특정 사용자만을 위해 설계된 아주 철저한 보안 시스템 같은 거죠. 프롤레터리아트라는 새로운 사용자는 아예 로그인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존의 군대, 경찰, 관료제 같은 국가기구는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위해 최적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쓸 수는 없다는 그런 뼈아픈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선언 2장 마지막에 제시했던 그 구체적인 혁명 조치들은 오늘날 다시 쓴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군요. 그러면서도 원문을 수정할 권리는 없다면서
역사적 문서로 남겨두겠다는 태도도 참 인상적이에요. 자신들의 글을 무슨 절대적인 경전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적 정직함이 이 서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론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균열을 통해서 이론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파리 코뮌을 겪으면서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는데 그 사이 세상은 또 바뀌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분석 지도에는 없었던 두 거인,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유럽 중심적 분석만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1882년 러시아어판 서문은 바로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1847년에 원문을 쓸 때만 해도 러시아는 유럽 반동의 마지막 보루, 다시 말해 낡은 질서의 수호자였고요. 미국은 유럽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거대한 이민의 땅이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불과 35년 만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을 노동력 삼아서 거대한 농업 생산국이 되면서 그 값싼 농산물로 유럽의 지주 경제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립니다. 동시에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업력으로 영국의 산업 독점마저 위협하기 시작하고요. 그들 표현대로라면 미국의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트와 경이로운 자본 집중이 나타난 겁니다. 러시아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차례는 가치나에 있는 혁명의 포로이며 러시아는 유럽 혁명운동의 전위를 이룬다. 이 문장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유럽 군주들의 구원자였던 그 차르가 이제는 혁명이 무서워서 궁전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들은 당대의 혁명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러시아의 오브시치나, 즉 농촌 공동체에 대한 질문이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자본주의라는 단계를 완전히 거쳐야만 공산주의가 온다는 게 이들의 핵심 이론 아니었나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좀 자기 이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저자들의 대답도 명확한 예스가 아니라 아주 신중한 조건부 예스였습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만일 러시아 혁명이 서구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가 되어 양자가 서로를 보완한다면 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러시아 혁명이 서유럽의 선진 노동자 혁명을 촉발시키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일어난 서유럽 혁명이 다시 러시아를 도와준다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혁명은 한 나라에서 고립되어서 완성될 수 없다는 그들의 국제주의적 관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러시아의 독자적인 길이 서구 혁명과의 연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아놓은 셈이죠. 그렇게 러시아와 미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나죠. 이제 엥겔스 혼자서 이 거대한 지적인 유산을 정리하고 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 비장함이 1883년 독일어판 서문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서문에는 나 홀로 서명해야만 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동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이 사상을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느껴지는 서문입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 서문에서 선언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사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모든 공로는 오직 마르크스에게 있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 기본 사상이라는 게 사실 좀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시대의 경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의 문제가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 사상의 기본 뼈대를 이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엔진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바로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줄곧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토지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공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싸움이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나긴 투쟁의 마지막 장에 마침내 도달했다는 게 세 번째 핵심이 됐군요. 맞습니다. 이제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마지막 투쟁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해방이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해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모든 착취와 억압, 계급투쟁 자체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인류 해방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엥겔스는 이 사상을 두고 다윈의 이론이 생물학에서 했던 역할을 역사학에서 수행할 운명이라고까지 말했죠. 진화론이 생물 세계의 비밀을 밝혔듯이 이 유물론적 역사관이 인간 사회의 발전 법칙을 밝혔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888년 영업한 서문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설을 덧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늘날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동의어처럼. 그런데 당대에는 사회주의는 품위 있는 중산층의 언어였고 공산주의는 거친 노동자들의 언어였다니. 왜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던 걸까요? 네, 그 당시 사회주의는 주로 중산층 지식인들의 운동을 의미했습니다. 영국의 오원주의자들이나 프랑스의 푸리에주의자들처럼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설계해서 노동자들을 계몽하려는 그런 시도였죠. 사회적으로도 꽤 품위 있는, 영어로 리스펙타블한 운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본능적인 운동이었고요. 당연히 기득권층에게는 품위와는 거리가 먼 불온한 사상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여야 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그들은 주저없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택했다고 밝히는군요. 용어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그들의 핵심 원칙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셈이네요. 지식인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시혜적인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되는 운동을 지향한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론을 다듬고 용어를 명확히 한 뒤에 엥겔스는 말년에 이르러서 선언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동운동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는 회고를 남깁니다. 1890년 독일어판 서문에서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그렇죠. 네, 인터내셔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공산당 선언의 원칙을 들이맬 수가 없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다간 아무도 안 왔을 테니까요. 영국의 보수적인 노동조합부터 프랑스의 아나키스트들까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문턱을 너무 높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르크스는 훨씬 영리했습니다. 그는 공동의 행동과 상호 토론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자본에 맞서서 함께 싸우는 경험, 특히 승리보다는 패배의 쓰라린 경험이 여러 사회 해결책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선언이 제시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 것이라고 본 거죠. 패배를 통해 배운다는 거군요. 실패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그 믿음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1874년에 인터내셔널이 해산될 무렵의 노동자들은 1864년 창립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하죠. 그리고 1887년에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영국 노동조합 의장조차 대륙의 사회주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연설할 정도가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선언의 원리가 서서히 국제노동운동의 상식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1892년 폴란드어판 서문의 주장은 더 대담하게 느껴집니다. 특정 앱의 다운로드 수가 그 나라의 IT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런 말처럼 들렸어요. 공산당 선언이 얼마나 팔렸는지가 그 사회의 산업화와 노동자 계급의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폴란드는 빠르게 공업지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엥겔스는 바로 이 산업 발전이 폴란드 노동자들 사이에 새로운 의식을 싹 틔웠고 그것이 공산당 선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해줄 이론을 찾게 되고 그 해답을 선언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폴란드의 민족 독립 문제와 계급 해방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유럽의 다른 민족들과 진정으로 협력하려면 폴란드 민족이 먼저 독립국가로서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새롭게 성장하는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만 있다고 역설합니다. 민족의 해방과 계급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폴란드 노동자들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서문이네요. 엥겔스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쓴 1893년 이탈리아어판 서문입니다. 여기서는 45년 전의 1848년 혁명을 다시 소환하더군요.
네, 1848년 혁명은 비록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 혁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프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같은 인물들이 역설적이게도 혁명이 내걸었던 과제, 즉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과 독립을 자신들의 손으로 완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혁명의 적들이 오히려 혁명의 유언 집행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부르주아지에게 돌아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르주아 혁명이 완수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산업 발전이 본격화되었고요. 그 결과 부르주아지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 즉 프롤레타리아트를 전 유럽에 걸쳐서 대규모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1848년의 패배가 결국 미래의 더 큰 승리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그런 역사적 평가인 셈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정말 시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이탈리아는 중세의 마지막 시인이자 근대의 첫 시인인 단테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시대의 탄생을 알릴 새로운 단테를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줄 것인가?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봉건적 중세의 종말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어떤 지적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 지적인 선구자가 다시 이탈리아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기대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산당 선언의 여러 서문들을 통해서 이 선언이 박제된 구호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한 정말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이라는 좁은 무대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 시각으로 확장되었고 파리 코뮌이라는 실제 혁명의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또 각국의 산업 발전과 민족 문제가 계급투쟁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론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검증했던 그 치열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자들은 1872년 서문에서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선언의 실천적 적용은 달라져야 하며 어떤 부분들은 낡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2026년인 오늘 이 선언의 새로운 서문을 쓴다면 어떤 역사적 조건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인공지능과 플랫폼 노동,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이 그들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낡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게 전례 없는 생산력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무덤을 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탄생시켰는지 책의 내용을 따라가 봤어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을 낳는다는 큰 그림을 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무대에서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노동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이 책의 2장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목표, 그리고 공산주의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비판들에 대한 저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는 이 선언문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들의 사상이 왜 다른 사회주의와 다르며 세상의 오해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공들여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자들은 소유, 가족, 국가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개념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부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책을 보면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단호해요.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 계급 정당들과 대립하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보통 정당이라면 자신들만의 색깔을 내세우고 세력을 키우려고 할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을 짚는 지점이에요. 저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다른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요. 그럼 다른 노동자 정당들과 뭐가 다르냐? 딱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첫째는 국제성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투쟁하던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공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는 전체성입니다. 투쟁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복잡해지더라도 항상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운동 전체의 궁극적인 방향과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더 넓고 긴 관점을 유지한다는 거군요. 근데 바로 다음 대목에서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자신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오해하기 딱 좋은 지점이죠. 책에서 말하는 이론적 우월함이라는 건 공산주의자들이 개개인으로서 더 똑똑하다거나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뭐랄까, 숲속에서 길을 헤맬 때 숲 전체의 지도를 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가장 선두에 서서 모두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개인의 지성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법칙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선언이군요.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당면 목표 자체는 다른 노동자 정당들과 똑같겠네요.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무너뜨려서 정치 권력을 잡는다는 건 말이에요. 정확해요. 목표는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는데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결코 어떤 천재적인 사상가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공상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투쟁, 즉 역사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공산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적 소유의 철폐. 이 한 문장 때문에 정말 수많은 논쟁과 오해가 생겨났잖아요. 책에서는 이 폭탄 같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저자들도 이 주장이 얼마나 큰 반발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갑니다. 먼저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해왔다는 사실부터 지적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귀족들의 봉건적 소유를 철폐하고 부르주아의 근대적 소유를 확립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형태의 소유를 폐지하는 게 공산주의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철폐하려는 소유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소유인가요? 제가 가진 옷이나 책, 집 같은 걸 다 빼앗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책은 명확하게 말해요. 자신들이 없애려는 건 소유 일반이 아니라 현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계급 대립에 기반을 둔 마지막이자 가장 완성된 형태의 소유 방식이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적 소유의 철폐가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라는 특정 형태의 소유가 어떻게 사회적 권력으로 작동하는지를 폭로하는 데 있군요. 뭐랄까, 개인의 칫솔이 아니라 수백 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문제 삼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최근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네가 땀 흘려 번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비편에 대해 이렇게 답하죠. 만약 당신이 말하는 재산이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 사는 소농이나 장인의 재산이라면 그건 우리가 없앨 필요도 없다. 이미 자본주의와 산업발전이 매일같이 파괴하고 있으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재산이 생기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의 노동은 오직 자본을 만들어낼 뿐이고 그 자본은 다시 임금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소유라고 정의해요. 노동자의 임금은 그저 내일 또다시 노동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와, 정말 날카롭네요. 결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힘을 가진 자본으로서의 소유를 없애자는 거군요. 책에서 자본을 사회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어요? 맞아요. 자본은 결코 한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공장이 돌아가려면 그 공장을 지을 땅과 자재,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교육받은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장하는 법률 시스템까지 사회 전체의 공동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은 본질적으로 집단적 생산물이고 사회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을 사회 전체의 공동재산으로 바꾼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가 사회 소유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단지 소유의 사회적 성격이 바뀔 뿐이라고 설명해요. 즉, 소유가 더 이상 특정 계급의 지배 도구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적 소유 철폐라는 구호 뒤에 숨은 논리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네요. 자, 그럼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경제 문제를 넘어 훨씬 더 민감한 영역, 바로 자유, 가족, 국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오해를 낳은 지점일 텐데요. 그렇죠. 먼저 자유와 개성을 파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책은 되물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가 대체 뭐냐고요. 그건 결국 자유무역, 즉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 자유 아니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래 관계가 사라지면 자유로운 거래도 사라지겠죠. 또 비판자들이 말하는 소중한 개인이란 것도 결국 부르주아, 즉 자본가 개인을 의미할 뿐이며 그런 개인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아주 강하게 말해요. 심지어 당시 사회의 10분의 9에게는 이미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가 소유할 수 있는 건 다수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꼬집기도 합니다. 사적 소유가 폐지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고 모두가 게을러질 것이라는 비판도 아주 고전적이죠. 이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신랄하게 비꼬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부르주아 사회는 진작에 게으름 때문에 망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언가를 얻는 사람은 일하지 않으니까요. 이 비판은 결국 자본이 없으면 월급도 없다는 당연한 말을 비판인 척 포장한 말장난, 즉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립니다. 진짜 쟁점은 자본 없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느냐이지 자본이 없는데 임금노동이 사라질 거라는 걱정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와, 부르주아 가족의 폐지라니 이건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요. 오늘날에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텐데 19세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가장 도발적으로 들리는 주장 중 하나죠. 여기서도 저자들은 대상을 명확히 한정해요. 자신들이 폐지하려는 건 인류 보편의 가족이 아니라 현재의 가족, 즉 부르주아 가족이라고요. 이 가족은 철저히 자본과 사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유지된다고 봐요. 부르주아 남편에게 아내는 재산을 상속할 자녀를 낳는 도구이고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자본주의의 착취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아이들까지 노동에 내몰리는 비참한 현실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이런 형태의 가족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터무니없는 비난,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부인 공유제를 하려 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최근 이 비판이야말로 부르주아들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개해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아내조차 일종의 생산 도구, 즉 사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 도구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말을 듣고는 아내도 공유하자는 뜻으로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을 보라고 부르주아들은 노동자의 아내와 딸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의 아내를 유혹하는 걸 즐기는 위선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부인 공유제를 이미 실행하고 있지 않냐고 되받아쳐요. 공산주의의 진짜 목표는 여성을 그런 단순한 생산도구의 지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언도 아주 유명하죠. 조국과 민족을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인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이 선언의 맥락은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조국이란 결국 자신들의 자본과 시장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데 프롤레타리아는 그 안에서 소유한 것도 지킬 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세계 시장이 형성되면서 국경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프롤레타리아의 지배는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거라고 봐요. 물론 혁명의 첫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자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부르주아적 의미의 민족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판들을 하나하나 반박한 뒤에 드디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죠. 이론과 비판을 넘어 실제 행동 강령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첫 단계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거대요.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이용해서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점진적으로 빼앗고 공장이나 토지 같은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집중시켜서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걸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른바 10대 강령도 제시되어 있죠. 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지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높은 누진 소득세를 도입한다. 셋째, 모든 상속권을 폐지한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누진세나 상속권 폐지 같은 건 오늘날 많은 복지국가에서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19세기 중반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급진적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지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당대에는 상상도 못할 혁명적인 요구였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 일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수용되거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이 강령을 읽는 또 다른 재미죠. 이어서 마저 소개해드리면 넷째,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다섯째, 국가가 독점적인 국립은행을 통해 신용을 장악하고 여섯째, 통신과 운송수단을 국가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일곱째, 국영 공장을 늘리고 여덟째,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아홉째, 농업과 공업을 결합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마지막 10번째로 모든 아동에게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고 아동 노동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 뜰라고 계급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혁명의 최종 목적지에는 어떤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책은 그리고 있나요? 발전 과정 속에서 계급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사회 전체의 손에 들어가면 공권력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게 된다고 말해요. 애초에 정치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된 힘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었는데 그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낡은 생산 조건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의 지배까지 없애버리게 된다는 논리군요. 바로 그거예요. 낡은 생산 조건, 즉 자본주의를 없애면 계급 대립의 조건도 사라지고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지배 역시 스스로 소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는 계급도 억압도 없는 사회, 즉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장대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적 소유 철폐를 둘러싼 각종 비판들에 대해 어떤 논리로 맞섰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꿈꿨는지를 책의 내용 통해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선동구호가 아니라 당대의 모든 비판을 예상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던 치밀한 논리의 집합체였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이 책이 제시하는 소유, 자유, 가족 같은 개념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이 과연 성공적인 반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대안에 불과한 것인지는 여전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결국 이 책이 17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사실은 특정 경제 시스템의 산물은 아닐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저자들이 당대의 다른 사회주의 사상들을 어떻게 비판하며 자신들의 이론과 차별화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거대한 공장에 모인 노동자들이 점차 자신들의 힘을 깨닫고 단결하면서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대담한 결론에 이르렀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도발적인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공산주의 하면 보통 사유재산 폐지나 가족 파괴 같은 좀 무서운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 내놓는 그 폭발적인 주장들이 과연 정말로 모든 사람의 것을 빼앗자는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다른 뜻이 숨어 있었는지 그 본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역사와 경제에 대한 좀 차가운 분석이었다면 2장은 자신들의 강령을 설명하고 세상의 모든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응수하는 아주 뜨거운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마치 법정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말이죠. 아,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그 변론의 첫 시작, 공산주의자는 대체 누구인가부터 살펴보죠. 책을 보면 의외로 우리는 다른 노동자 정당과 싸우는 별도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내세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스스로를 노동계급 전체와 분리된 어떤 특별한 엘리트 집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신들은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이익과 다른 그런 별개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죠. 또 어떤 특별한 원칙을 내세워서 노동자 운동 전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면 다른 노동자 정당들이랑 다를 게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을 내걸었을까요?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으는 그랬을 텐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책에서도 딱 두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국적을 초월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영국 노동자, 프랑스 노동자, 독일 노동자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싸울 때 공산주의자들은 그 국경을 넘어 모든 나라 프롤레타리아의 공동의 이익을 가장 앞에 내세운다는 겁니다. 자본이 국경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노동자의 연대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둘째는 시야가 더 넓다는 점입니다. 부르주아와의 투쟁은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당장의 임금 인상 투쟁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 투쟁도 있고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개별적인 싸움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이 운동 전체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론적으로는 전체 운동의 방향과 최종 목표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일종의 선봉대 혹은 전략가 역할을 자초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론적 우위를 주장하는 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당장의 목표는 다른 모든 노동자 정당과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그 목표란 바로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무너뜨린 뒤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사적 소유, 철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구호 하나만으로도 아마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텐데 이 책은 어떻게 방어하고 있나요?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산 제 집이나 차도 이것도 다 빼앗긴다는 뜻인가요? 모두가 품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이 책은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답변합니다. 우선 공산주의가 폐지하려는 건 소유 일반이 아니라고 선을 딱 그어요. 역사적으로 소유 형태는 계속 바뀌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프랑스 혁명만 해도 귀족들의 봉건석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시민들의 부르주아적 소유를 새로 확립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뭐 신성불가치만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아니라 특정 시대에 특정 소유 형태에 문제 삼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겨냥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현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 형태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계급 대립에 기반한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책에서 없애려 한 건 청취자 여러분의 아파트나 자동차가 아니라 그 아파트 수백 채를 소유해서 월세만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그 시스템 자체를 겨냥한 거죠. 즉, 소유가 착취의 도구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럼 내 피땀 흘려번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소농이나 소상공인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작은 가게 하나 마련한 사람들의 재산까지도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반론일 텐데요. 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만약 비판의 대상이 그런 소농이나 소상공인의 재산이라면 그건 우리가 굳이 폐지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의 발전, 즉 대자본이 이미 그들을 매일같이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합니다. 동네 빵집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사라지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인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임금 노동자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그 노동이 노동자에게 소유를 만들어주는가? 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임금 노동은 노동자를 위한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주장하죠. 노동의 대가가 소유가 아니라 자본을 만들어낸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네요. 여기서 자본은 사회적 힘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짜리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은 사장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해야 비로소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을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로 바꾼다는 것은 개인의 소유를 빼앗아 사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도구로서의 성격, 그걸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온전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요? 네, 책에 따르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딱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다음 날 다시 일터에 나와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최소한의 수준, 거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빼앗겠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진짜 없애고 싶은 건 노동자가 오직 자본을 불려주기 위해 살아가고 지배계급이 필요할 때만 살아남는 게 허용되는 이 비참한 상황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도발적이네요.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이 결국 자유와 개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니까요. 부르주아적 개성, 부르주아적 독립, 부르주아적 자유의 철폐를 목표로 한다니 이건 거의 모든 현대사회의 기본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부르주아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란 결국 자유무역, 즉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자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그런 종류의 자유도 당연히 사라진다고 말하는 거죠. 사적 소유가 사라지면 모두가 두려워할 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들 사회에서 인구의 90%에게는 사적 소유가 없지 않은가? 소수가 막대한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건 나머지 대다수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없애려는 개인이란 모든 개인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 위에 군림하는 부르주아라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그럼 사적 소유가 없어지면 아무도 일하지 않고 다들 게을러질 것이다 라는 반론은 어떻게 받아치나요? 이것도 꽤 흔한 비판이잖아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답변을 합니다.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진작에 게으름으로 망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비판은 자본이 없어지면 임금 노동도 없다는 말, 즉 월급 줄 돈이 없으면 월급 받을 사람도 없다는 식의 당연한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사적 소유라는 경제적 토대를 비판하고 나니 이제 그 위에 세워진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 바로 가족에까지 그 비판의 칼날을 겨누는군요. 이건 훨씬 더 감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족 철폐라는 구호는 아마 가장 큰 오해와 비난을 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목표는 모든 가족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가족에 한정됩니다.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부르주아적 가족은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과 사적 이익, 즉 재산 상속과 부의 축적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부르주아 가족의 이면에는 가난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공공 매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현실이 있다고 주장하죠. 한쪽의 위선적인 가족 제도는 다른 쪽의 가족 파괴를 전제로 유지된다는 논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착취하는 걸 멈추게 하려 한다는 비난, 또 가정교육을 없애려 한다는 비판도 있었을 텐데요. 그 비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게 응수합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노동 착취를 막으려 한다는 비난에는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한다고 답하죠. 또 가정교육을 사회교육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교육은 이미 사회적이지 않은가? 당신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려는 건 교육에 사회가 개입하는 걸 발명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의 성격을 바꿔서 지배계급의 영향력에서 구해내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인 공유제라는 그 끔찍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건 부르주아들의 위선적인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이미 부르주아들은 매춘부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의 아내를 유혹하는 일을 공공연한 비밀처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공산주의의 진짜 목표는 여성을 단지 남편의 소유물이자 생산도구로 여기는 현재의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지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네요. 가족을 넘어 이제는 조국과 국적을 없애려 한다는 비난까지 나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배신하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책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가져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는가? 라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선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잡고 스스로 국가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민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땅과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국민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가 간의 경계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지배는 그 경계를 더욱 빠르게 허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모든 반론에 답한 후에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만약 혁명에 성공하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가 민주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지배계급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점진적으로 빼앗아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 즉 노동자들이 장악한 국가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전체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10가지 조치가 나오죠. 하나씩 나열하면 너무 길고 지루할 것 같은데 이 조치들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뜯어보면 크게 3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첫째는 부의 대물림과 독점을 차단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높은 누진세를 매기고 상속권을 없애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부가 소수에게 영원히 세습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입니다. 둘째는 경제의 동맥을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독점적인 국립은행을 만들어 신용을 관리하고 모든 통신과 운송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죠.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개인 자본가의 손이 아닌 사회 전체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회 전체를 개조하려는 계획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3번째 목표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들이죠. 특히 교육을 공장 노동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산업 생산과 결합시킨다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산업협력이나 현장 실습을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혁명적인 원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격렬하고 급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장의 마지막에 그려지는 최종 비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을 통해 계급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사회 전체의 손에 집중되면 공권력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이 정치적 성격을 잃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책은 정치 권력을 본질적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된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찰, 군대, 법원 같은 국가기고요.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 대립 자체가 사라지고 억압할 다른 계급이 없어지면 억압의 도구였던 정치 권력도 존재 이유를 잃고 소멸한다는 논리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지배계급이 됨으로써 결국 모든 계급 지배 자체를 끈장내고 자기 자신의 지배마저 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낡은 부르주아 사회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공동체, 즉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고 선언하며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핵심 주장, 즉 사적 소유, 가족, 국가에 대한 통념을 어떻게 비판하고 자신들의 강령을 제시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그 논리의 흐름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책은 프롤레타리아가 국가라는 강력한 도구를 장악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표는 계급도 억압도 심지어 그 강력한 도구였던 국가마저도 사라지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목적을 위해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수단이 과연 그 권력 자체가 사라지는 목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수단과 목적 사이의 긴장, 즉 권력의 집중을 통해 권력의 소멸을 이루겠다는 이 거대한 역설이야말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저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게 계급 투쟁이다,
이런 서늘한 진단부터 시작해서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등장했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회주의 라이벌들을 어떻게 하나씩 논파하는지 그 치열한 사상적 토너먼트의 결승전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어떻게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3장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의 정체성 선언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당시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자기들 사상의 선명도를 높이고 또 자신들만의 길을 제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사상적 토너먼트, 첫 번째 상대부터 한번 만나보죠. 책에서는 반동적 사회주의라는 큰 묶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또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먼저 봉건적 사회주의입니다. 아니, 봉건 귀족이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어 자체부터가 좀 모순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회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책에서는 이걸 몰락한 프랑스랑 영국 귀족 계급의 뭐랄까 일종의 정치적 복수극으로 묘사를 해요.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같은 사건들로 신흥 부르주아 계급한테 완전히 패배한 뒤에 그들에게 남은 무기는 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전쟁터에서 노동계급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 부르주아를 비난하는 글들을 쓴 거죠. 아, 자신들을 몰락시킨 부르주아에게 복수하려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인 거군요. 그들의 비판 논리는 주로 뭐였나요? 그냥 옛날이 좋았다, 이런 푸념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책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 비판이 절반은 애가이고 절반은 풍자이며 절반은 과거의 메아리이고 절반은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부르주아를 비난하는 핵심은 왜 노동자를 착취하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감히 우리 낡은 질서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그런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냈느냐? 바로 이거였죠. 자기들 세상을 망친 주범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원망인 셈입니다. 노동계급도 바보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귀족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그대로 믿었을까요? 책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생생합니다. 귀족들이 프롤레타리아의 동양자루를 깃발처럼 흔들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등 뒤에 새겨진 낡은 봉건 문장을 보고는 큰 소리로 비웃으면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위선이 금방 들통났군요. 네, 그런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모든 조치에 찬성했고요. 뒤로는 양털이나 사탕무 같은 사업으로 자기들 입속을 다 챙겼습니다. 여기에 성직자들도 합류했다고요? 네, 성직자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봉건적 사회주의의 단짝으로 묘사됩니다. 기독교 가르침에다가 사회주의 색깔만 살짝 덧칠한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도 사유재산이나 결혼, 국가를 비판하고 자선과 청빈을 설교하지 않았는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걸 그냥 귀족의 울분을 신성하게 축성하는 성수에 불과하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몰락한 귀족이나 성직자처럼 과거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불만을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일종의 과거 회귀형 사회주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인 소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구죠? 중세 소상인이나 소농민처럼요. 원래는 현대 부르주아의 전신이었던 계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언제 프롤레타리아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영세 자영업자나 수공업자, 소농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상 불안에 떠는 계층이죠. 아, 그들의 사회주의는 바로 그 불안정한 처지에서 나왔겠군요. 이들의 주장은 어떤 점에서 날카로웠나요? 책에서도 이 학파, 특히 개표자인 시스몽디의 분석력은 인정을 합니다. 현대 생산 조건의 모순을 매우 날카롭게 해부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기계가 어떻게 노동을 파괴하는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과정, 과잉 생산과 공황의 필연성 같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자신들의 몰락과 노동자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설명했던 거죠. 그렇게 분석이 날카로웠다면 마르크스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그들의 해법은 반동적이라고 평가를 한 건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죠? 바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진단은 정확했는데 처방이 틀렸던 거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낡은 소유관계, 낡은 사회를 복원하려고 한 겁니다. 책에서는 그들의 최종 목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바로 제조업에서는 동업조합, 농업에서는 가부장적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한 좀 공상적인 처방이었던 거죠. 과거 회귀형 사회주의의 마지막 주자는 독일 사회주의 혹은 스스로 불렀던 참된 사회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주의 문헌들이 독일로 수입되었을 때 독일 철학자들은 그 글이 탄생한 구체적인 사회 현실, 그러니까 강력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전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노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잠시만요. 구체적인 현실을 빼고 추상적인 개념 노름으로 바꿨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프랑스 원문에서 화폐가 사람들을 어떻게 소외시키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경제적 비판이 있었다면 독일 철학자들은 그 밑에다가 인간성의 외화 같은 어려운 철학 용어를 써놓는 식이었어요. 돈 때문에 노동자가 고통받는다는 이 구체적인 계급투쟁의 문제를 인간 본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죠. 아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던 사상을 공중으로 띄워서 거세해버렸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군요. 이런 참된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게 단순히 철학적 논쟁이 아니었던 거죠. 마르크스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전략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독일의 절대주의 정부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성장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참된 사회주의가 나타나서 부르주아 운동은 다 쓸데없다고 설교해 주니까 정부로서는 반가운 허수아비였던 셈이죠. 동시에 대자본에도 또 혁명적 노동자에게도 위협을 느끼던 소시민 계층의 입맛에도 딱 맞았고요. 결국 이 추상적인 말장난이 어떻게 현실의 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키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남았겠네요. 이른바 체제 수호형 사회주의라고 할까요? 책에서는 보수적 또는 부르주아 사회주의라고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부르주아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모순처럼 들리죠. 책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일부가 부르주아 사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좀 손보려고 하는 경향을 지적합니다. 경제학자,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동물보호협회 회원, 온갖 종류의 개혁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요. 혁명 없이 개혁만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군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뭔가요? 책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투쟁과 위험을 제외한 현대적 사회 조건의 모든 이점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프롤레타리아는 없는 부르주아 사회, 그걸 꿈꾸는 거죠. 노동계급이 현재 사회에 만족하면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증오심만 좀 버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요즘 말하는 ESG 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도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시스템의 근본,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바꾸지 않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체제를 더 안정시키려는 그런 시도 말이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게 생산관계의 근본적인 폐지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정부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식의 행정개혁에 불과합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마무리하죠. 하하, 그렇죠.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본질은 그냥 말의 형식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자유무역,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보호관세,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감옥개혁,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아무데나 갖다 붙인 셈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꿰뚫습니다.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마르크스의 신랄한 유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비판의 마지막 대상이 남았네요. 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생시몽 프리의 오원 같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들을 앞선 두 그룹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들의 사상은 자본주의 초창기,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투쟁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왔다는 그 시대적 한계를 인정해주거든요.
그럼 이들의 사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급 적대의 존재를 인식했고 현존 사회의 모든 원리를 아주 날카롭게 공격했다는 점을 높이 삽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별 폐지, 가족 폐지, 임금제 폐지 같은 그들의 제안들이 비록 좀 모호하긴 해도 계급 적대가 사라질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저작이 노동계급을 계몽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상적이라는 비판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왜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공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해방시킬 역사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그저 고통받는 불쌍한 계급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역사의 발전 속에서 해방의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사회과학과 이상적인 사회의 청사진을 발명해내려고 했습니다. 역사적 행동이 개인적인 발명활동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혁명 대신에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했군요. 네, 그들은 모든 정치적, 특히 혁명적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팔랑, 스테르나, 홈콜로니 같은 소규모 공동체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실험을 위해서 지배계급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선의에 호소했습니다.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설득의 문제로 본 거죠. 이 사상가들의 후계자들은 더 신랄하게 비판받던데요. 창시자들은 여러 면에서 혁명적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시대가 변했는데도 스승의 낡은 견해만 붙들고 늘어지는 반동적인 종파가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역사가 발전해서 계급투쟁이 격화되는데도 여전히 계급투쟁을 무디게 하고 계급 적대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앞서 비판했던 그 보수적 사회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당대의 모든 라이벌들을 하나씩 쓰러뜨린 후에야 선원은 드디어 마지막 4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정당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나요? 핵심 원칙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당면한 목적을 위해 싸우지만 현재의 운동 속에서 그 운동의 미래를 동시에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모두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되 최종 목표는 잊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전술을 제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스위스에서는 급진파와 폴란드에서는 농지개혁을 주장하는 정당과 제휴하죠. 특히 독일에 주목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부르주아와도 함께 싸운다고 해서 좀 의외였습니다. 네, 절대 군주제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서 부르주아지와도 손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이죠. 부르주아지와 함께 싸우는 단 한 순간도 노동계급에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적대적 대립을 일깨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부르주아와 손을 잡으면서도 그들과의 적대감을 잊지 말라니, 이거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데요? 배신당하거나 이용만 당할 위험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독일 상황에 특별히 주목한 겁니다. 당시 독일은 부르주아 혁명이 임박해 있었는데 이 혁명은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 혁명 때보다 프롤레타리아가 훨씬 더 성장한 조건에서 일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부르주아 혁명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뒤따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직접적인 서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거죠. 동맹은 어디까지나 더 큰 싸움을 위한 전략적 단계였던 셈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마지막 선언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상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전략을 설명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선언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목적을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이 모든 기존의 사회 조건을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합니다. 지배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를 뒤흔든 마지막 행동 축구가 나옵니다. 네, 이 책은 아마 정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두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처럼 강력한 국제적 연대의 외침과 함께 공산당 선언에 대한 저희의 긴 여정도 막을 내립니다.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또 수많은 경쟁 이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혁명적 행동을 촉구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거의 175년 전에 쓰인 이 작은 책자가 단순히 세상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명확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선언이 이후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분업화되고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오늘날, 과연 프롤레타리아 혹은 노동계급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만약 21세기에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는 외침이 다시 울려 퍼진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떤 형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